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박지현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사례로 보는 의료기기 개발과 허가,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과제와 기회에 관련하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약품의 개발 시와 의료기기 개발 시에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난 후 실제 의료기기 개발과 인허가 사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1년 유럽 의료기기 생산자와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서 이제 주요 관계자들이 지적한 의료기기 개발 단계에서의 주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임상시험의 미래 동향은 어떤 것인가 한번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차이점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께서는 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는 페이즈 1부터 페이즈 4까지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의료기기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의약품과 그 과정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페이즈 1부터 페이즈 4까지로 나누어 두었다라고 지금 가장 잘 알고 계신 그림이 될 텐데요. 실제로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3단계로 구분한 그림, 5단계로 구분한 그림,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코어 컨셉은 동일해서 이것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느 단계로 구분하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대 의료기기 개발 과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벌써 2024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요. FDA에서는 500개 이상의 신약을 승인해 왔고 점차 더 많은 숫자의 신약들을 승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또한 FDA 등의 규제 기구에 의해 승인 및 이제 관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의료기기의 규제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유연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의료기기의 규제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요한 차이는 우선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흔히들 아시는 주가가 굉장히 높아진 제약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대형 다국적 기업이 개발을 주도합니다. 대형 다국적 기업으로 어떤 상징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80% 이상이 중소기업이 이제 새로 시장에 뛰어들려는 기업들이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합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협소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시면 의약품의 개발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이 화학, 양리학, 유전공학, 생명공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약간 구성이 다릅니다. 전기 및 기계공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풀이 사용이 됩니다. 개발 과정은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실험 실적 개발이 주요하고 제형에 따라서 알약이나 주사제냐 연고제냐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개발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들이 이제 병원에서 클리니컬 테스트를 하실 분들 그리고 전기적으로 유효성을 확인하실 분들이 모두 모여서 다양한 형태,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의약품의 그런 일반적인 체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형태에 따라서 그 전문가 풀이 확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능, 안전성, 유효성이라고 하는 효능에 따라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에는 기술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는 AI나 공학이나 여러 전자기기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의료기기 역시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성능 시각화가 쉽지 않은 반면 이제 의료기기의 경우는 성능 시각화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3등급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기기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깊은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기들이죠. 그래서 3등급 기기의 경우에는 시판 전 승인이 필수적이어서 시판 전의 승인을 받고 이제 그 추후에 시장에 내놓게 되는 안전성을 좀 더 담보해야 하는 그런 기기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대비 의료기기,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기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서 좀 더 높은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변화의 속도, 의료기기는 기술 발전과 혁신이 빠르게 녹아들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비교적 빠르게 의료기기 안으로 쏙쏙들이 도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AI에 굉장히 빠른 계산 능력, 처리 능력들을 도입해서 역시 의료기기 인허가들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신약 개발은 긴 연구기간과 복잡한 임상 실험 절차로 인해서 기술적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비트로 평가 용이성, 표심 평가가 쉬워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시험관 내, 그러니까 인비트로라고 부르죠. 실험을 통해 성능을 직접 평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기술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그 의사가 숙련되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잘 사용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확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약은 환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맞는 것이고 먹어야 한다면 먹는 것이고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사용 방법이 정의가 되어 있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료기기의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유효성과 안전성 확인에 있어서 굉장히 신약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의 시각화 능력을 보시겠는데요. 의료기기는 실제 사용 중에 성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 측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신약은 이제 먹고 나서 몸 안에서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능을 직접 시각화하거나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의 그 특징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를 뽑거나 여러 가지 PK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약이 안전한가, 어떻게 대사되는가 그런 경로들을 간접적으로 트랙하게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의료기기는 직접적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것,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규모를 보시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면밀하게 안전성, 유효성이 측정이 되죠. 그래서 최소 1000여 명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100여 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1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수개월에서 수년, 조금 더 단축된 기간 동안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인허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러한 의료기기의 경우, 피 한 방울로 여러 가지 암을 미리 예방적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이제 임상시험 참가자들을 요구를 하게 되고 훨씬 더 긴 그 임상시험을 통한 시판 전 승인 과정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21 CFR 860.7C2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서류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효한 과학적 증거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과학적 증거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통제된 well controlled survey, 그러니까 조사, clinical trial,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통제된 연구.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죠. RCT가 안 될 경우 부분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well designed clinical trial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임상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잘이 도대체 어느 만큼 잘이냐. 그래서 그 다음 좀 보실까요? 대조군 없이 수행된 연구 및 객관적인 시험. 얼만큼 객관적인 시험이냐. 그런 것들은 우선은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기에 이러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러한 설계 정도면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라고 이제 공통적인 의견을 내는 정도의 객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획일화된 기준들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어떤 회사가 의료기기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기기만을 위한 전문가 풀이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객관적인 이런 용어가 얼마만큼이냐라고 절대적으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잘은 얼마만큼 잘인가? 근데 최대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이런 승인을 얻기에 가장 유리한 고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한 제대로 문서화된 케이스 리포트까지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판된 기기에 대해서 중요한 인체 적용을 이제 했더니 굉장히 유효하더라. 그런 보고서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에비던스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에비던스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무엇일까요? RCT가 되겠죠. 근데 RCT를 늘 담보해서 늘 수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계들이 에비던스의 등급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밀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잘 디펜스 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 실험의 어떤 평가를 위해서 임상시험이 과연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가 평가를 위해서 모인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정해진 아주 조그만 있는 어떤 환자군이 뭐 전 세계적으로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모으며 어떻게 트라이얼을 할 것이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이게 굉장히 프로세스가 어려운 일들이죠. 그럼 이거는 뭐 의료기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인정한 그 제한된 리소스 가운데서도 내 기기의 유효성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에비던스 이거를 그런 정도로 수집했다라는 그런 공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이 기기 인허가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데 저러한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잘 통제된 연구,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확보된 충분한 리포트가 요구가 됩니다. 충분한이 핵심이죠. 그래서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요만큼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약간 더 오버되게 더 오버 퀄리피케이션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제출과 승인 과정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안전성은 필요량 그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안전하지 않다면 굉장히 큰일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는 신약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리얼 에비던스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이 의료기기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좀 빡빡한, 좀 더 면밀한 그런 에비던스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통제 연구나 부분적으로 통제된 연구는 신약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제대로 통제가 된, 제대로 설계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전통적인 정통의 그러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요구가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신약과 새로운 의료기기 승인을 위한 규제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제한된 용도에서 안전하고 유효한가? 안전성, 유효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기, 이 약의 이익이, 베너핏이 리스크를 상회하는가? 베너핏이 더 커야 합니다. 반드시. 그다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라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 무슨 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뭘 주의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된 라벨이 이
약물이나 기기에 적합한가, 뭔가 수정해야 될 것이 있나 아닌가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제조 방법과 품질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시판 후에 어떻게 해서 나의 이 약물이나 기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좀 더 등급이 높은 임상시험의 단계. 만약에 내가 최고의 임상 설계를 수행할 수 없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모션이 개발한 메디컬 리모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비침습적이에요. 뭐 이렇게 피로 보거나 머리를 뭐 이렇게 뭐 CFS를 뭐 이렇게 해서 뭐 본다거나 바이오마커를 우리 체액이나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비침습적 카메라 및 자극 기반의 떨림 및 뇌졸중 모니터링, 이런 팩터들을 모아가지고 뇌졸중이 과연 발병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 후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주도를 했고요. 로돌포 미라클이라는 사람이 CEO로서 비즈니스적 측면을 가해서, 보통은 이제 개발자와 CEO랑 손잡고 같이 하시죠. 그래서 운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템은 원격 모니터링. 그래서 내 환자가 있어요. 근데 환자가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보내는 어떤 시그널들을 통해서 뇌졸중을, 이 환자를 뭐 이렇게 굳이 뭐 주사를 통해서 피를 뽑거나 그러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딱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그러면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전에 뭘 받아야 되냐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세웠어요. 로드맵은 1, 2, 3단계까지가 그 승인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4단계부터는 시판 후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로드맵을 짜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고 어려운 단계들을 모두 거쳐서 임상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임상시험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병원이랑 그래 우리 임상시험 한번 시행해보자 그러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다면 IRB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RB를 통과하시기도 쉽지가 않아요.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미치는 위험이나 뭐 영향이 없는지를 충분히 IRB 보드에서 검토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을 승인을 득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경자극 구성 요소와 이 연결된 환자와 단순히 모니터링된 환자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IRB는 기기의 신경 자극 측면과 이게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이거 좀 걱정인데 신경 자극을 줘서 이 환자가 뭔가 다른 뭐 오히려 스트로크가 더 발생을 한다던가 그런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우려가 아니야! 라고 해서 종식시킬 수 있는 뭔가 디펜스 다큐먼트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IRB 승인을 얻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모션이라는 회사의 닥터 후안과 이 로돌포라는 그 CEO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개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닥터 후안은 뇌졸중 환자들을 오랜 동안 지켜본 박사라서 이런 자료들을 합치면 뇌졸중을 미리 우리가 굳이 침습적으로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리 할 수 있겠구나.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걸 기기로 개발을 해야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가 여기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IRB, 그러니까 연구, 임상을 시행하기 위해서 환경을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그래서 임상시험하고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임상 환경 내에서 내 이 기술이 이거 확실히 괜찮은 기술이야 라는 그 사실을 다시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실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실험을 통해서 여러 환자들을 통해서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형 후안과 그 인모션의 그 팀은 직접적인 시각적 환자 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환자의 움직임을 숫자로 나타내서 정량화해서 필요한 신경자극제를 식별하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연구 개발을 세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뇌졸중에 걸린 환자들이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떱니다. 트레머. 그 다음에 눈동자 움직임도 달라지고요. 어지러움도 느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신경학적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이걸 숫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가 넘으면 이 사람은 뇌졸중 일으킬 가능성이 찬스가 몇 % 이상으로 가는 거야. 그런 모델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자세한 거는 보통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돼.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죠. 쫓아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건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로돌포랑 같이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이제 계속 하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리클리니컬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이제 임상 전 단계에서 이 밸리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 RMS의 이 모델이죠. 첫 번째 프로토타입 완성을 목표로 해서 계속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학적 기제에 대한 표준과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 이미 존재를 합니다. 신경학적 기기는 어때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다 갖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전임상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카메라를 어떻게 설계할지,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모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초기 전임상 분석 및 테스트는 이제 표준에 의거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서머리 한다면 무엇이냐면은 방법을 디벨롭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환자를 내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을 측정해낼지 그 과정을 1번은 어떻게 한다, 2번은 어떻게 한다, 3번은 어떻게 한다, 4번.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뇌졸중 확률이 몇 프로다. 그 과정을 이 단계에서 이제 그 확실히 셋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과정을 세웠으니까 초기 규제적 어떤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승인을 받기 위한. 그래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우리가 승인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로 승인 그 초기 단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트랙으로 승인을 받냐면 501K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501K로 승인을 받아야겠는데라는 이런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면 우리는 규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규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불러오자라고 해가지고 라이어라는 사람을 엘리우스라고 하네요. 라이어 엘리우스라는 규제 컨설턴트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실 때 보통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박사, 의사, 뭐 이런 어떤 과학자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실제적으로 규제 기관에서 일하셨거나 규제에 관해서 많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제적으로 내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께 컨설팅을 넣고 직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처, 지금 마찬가지죠. MDCC의 이런 어떤 협의체가 미리 우리가 질의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설팅이 존재를 하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금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라이어 엘리우스라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전 기기의 검증, 그러니까 똑같은 기기가 있었나, 과연 예전에 우리가 만든 기기와 비슷한 기기가 승인을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런 자료들을 다 검색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라이어란 사람이 이전 기기들을 다 이렇게 찾아본 결과 그러니까 유사한 기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1K가 아니라 디노보 경로라고 해가지고 새로 만든 기기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라이어와 우리 후안과 우리 CEO의 어떤 반복적인 미팅과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컨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퍼스트 스테이지를 정리하면 어떤 단계였죠? 처음에는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 기기를 사용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정립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트랙을 탈지에 대한 자문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 스테이지는 직접 자문 얻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RMS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프리클리니컬 밸리데이션만 끝났어요. 이제 클리니컬 본격적인
본격적인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혼자 개발하고 혼자 쓰실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반드시 규제 당국의 승인, 평가를 거치셔야 되는 만큼 두려워하지 마시고 MDCC 같은 컨설팅, 우리나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업체라고 말하면 안 되네요. 규제 당국에 물어보고 진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임상시험을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멘트를 주십시오. 어떤 더 필요한 단계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문을 요청을 하시면 이제 그분들은 향후에 승인을 염두에 두고서 요게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환자 모집을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어떤 돈이나 시간에 그리고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실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의외로 저는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이 과정을 잘 모르시거나 이 과정을 이렇게 도움을 얻지 않고 본인들끼리 개발을 하셨던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세팅된 그런 국가적인 어떤 도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국가 당국과 논의해서 그 다음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병원 IRB에 연락을 해가지고 IRB 승인을 받고 이제 그런 본격적인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그래 병원의 IRB를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승인을 받고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논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출을 하고 승인을 기다려서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 초기에 들어가는 그 와중에 우리가 규제 당국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페이지 안에 존재하는 그런 단계가 필수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prepare for initial interaction with FDA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할 때 우리 마음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 같은 페이지 안에서 같이 가자는 것이죠. 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는 사실 규제 당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끌고 가자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들을 계속 우리 같은 경우는 MFDS, 미국 같은 경우는 FDA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유사한 기기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이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굉장히 사실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유사한 기기가 있었다면 걔가 이미 보여줬던 유효성과 안전성에 기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드노보로 처음이라면 훨씬 더 이제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들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ID 프로세스를 이제 함께 이제 이 개발자들 우리 닥터 후안이랑 이 규제 컨설턴트는 함께 모여가지고 ID의 신청 프로세스를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어느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고 언제쯤 이 서류가 내져야 되고 돈은 얼마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ID를 신청할 때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FDA와의 피드백이 굉장히 우리만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다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책임은 우리 기업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피드백으로 이만큼만 왔으니까 이만큼만 준비해서 내볼까라고 했는데 다음번에 너네 이런 점들이 부족해 하고 재제출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이런 질문사항 같은 거 우리가 염려하고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질문 요건 같은 것들을 딱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이렇게만 임상시험을 해도 돼? 더 부족한 부분은 없어? 추가해줘. 이런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FDA에 제출을 하라는 것이죠. 그걸 응답을 안 할 수 없게. 그러면 이제 FDA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질문 요건들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시간
효능적으로 그리고 노력적으로 다시 이거를 번복해서 다시 시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거 개발할 거야 라는 것만 제출하지 말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 낱낱이 고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전 임상시험 및 기존 승인된 의료기기를 검토하여 사전 제출회의 요청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임상시험 기준 및 세부 사항들을 요약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e-Submission for an ID Content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프리 서브미션 또는 큐 서브미션이라고 불리는데 질문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포함시켜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냐 하면은 기기 사용 및 의도에 대한 세부 정보.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뇌졸중이 일어날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FDA에서 검토한 우리가 라이어를 통해서 이름을 까먹었네요. 규제 컨설턴트를 통해서 미리 검토를 했었던 FDA에서 검토한 유사한 장치가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 그런 검토 결과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검토를 했던데 없었어. 우리 장치가 처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501K가 아니라 드노보로 클래스 2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클래스 1, 2, 3가 있어요. 1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료기기이고 3가 가장 사람에게 위험하기도 하고 뭔가 좀 미치는 영향력이 큰 장치는 조금 더 임상시험을 좀 잘 설계할 필요가 있는 기기는 클래스 3로 갑니다. 그래서 클래스 2랑 클래스 3 그리고 클래스 1 어디에 속하는 기기일지를 요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클래스 2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클래스 3야. 라고 지정을 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FDA 측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보고 어떤 논의들을 하냐면 이 분류가 맞는 분류야?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다 모아놓고서 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question 1, 2, 3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question 1은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제안한 나는 클래스 2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FDA는 동의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question 2에서는 그 potential benefit이 이 기기의 potential benefit이 potential risk보다 크다는데 동의하냐? 이 기기의 사용이 safe하다는데 동의하냐?라고 이제 그걸 좀 평가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질문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디 보십니다. 이 테스트, 내가 임상시험을 이렇게 설계를 해봤는데 이게 이 기기의 승인에 적합해?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가 서브밋하는 프리 서브미션에 큐 서브미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질문해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FDA와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팅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고 나면은 한 8개월 정도 동안 계속 FDA가 이제 우리 언제 만나자, 언제 와라, 무슨 서류들을 준비해서 와라 했을 때 계속 미팅이 이어집니다.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수 사항들을 다 모아서 FDA에서 이제 사전 제출 패키지를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출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CDRH랑 FDA랑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CDRH는 우선 온라인으로 내가 모았던 이 모든 서류들, 근거들을 다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FDA가 이제 그걸 보고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네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내가 서류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내가 아까 전에 question 1, 2, 3가 있었죠. question 1에 대해서 FDA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용 적응증이 너무 광범위해. 이거 좀 줄여야 되지. 너 좀 스페시픽하게 좀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이제 그런 커멘트를 준 거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커멘트를 받고서 이를 어쩌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적응증을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면 그걸 디펜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FDA에서 그럼 사용 적응증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FDA에 그럼 사용 적응증이 너무 넓다면
FDA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응증은 그럼 뭐냐? 좀 더 내로우한 범위의 적응증은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FDA가 응답을 하겠죠. 내가 이런 적응증을 요만큼까지 줄였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림 치료와 뇌졸중 위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제 additional problem이다. 그럼 떨림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이 기기를 사용을 하느냐, 뇌졸중 위험을 forecast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사용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FDA가 줬다면 이 둘 다를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 디펜스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남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제 둘 중에 뭘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FDA는 그렇게 너무 넓어라는 우려사항을 보였고 알겠어라는 그런 내가 설명을 해볼게. 다음번 미팅에서 내가 제대로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게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질문 2랑 질문 3에 대해서는 내 기기가 세이프해. 내 기기가 베네핏이 있어. 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FDA가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했어요.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제대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전성, 이걸로는 유효성이 확보가 안 돼. 더 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더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더 가지고 오란 얘기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과 시간이 또 이제 얼만큼 더 들지 이제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머리 아픈 상황이 되겠죠. 다행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번, 3번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어떤 터치를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어디 보자. 그래서 인모션 팀은 이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그 FDA와의 미팅 단계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그런 퀘스처네이어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진행됨에 따라서 소문들이 막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FDA랑 회의를 하기 시작했대. 드디어 승인 절차에 돌입하기 시작했대.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트루 디바이스 데지그네이션 라고 해가지고 뭐 획기적 기기 지정이라고 해서 드 노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획기적이야. 이전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 라는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에 대해서 요청서를 제출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고자, 좀 더 심사 기간을 좀 단축해 보고자. 그래서 그 로돌퍼 CEO죠. 최근 BDD가 어떤 의료기기 시장에서 어떻게 이득이 있었는지, 그렇죠? 회사들의 이런 영세한 회사들이 BDD 트랙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받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 같은 것들을 막 자기들끼리도 조사를 해보는 거고, 그래 이걸로 신청해야 되겠다는 어떤 내부적인 공감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FDA에 요 BDD를 제출할 일정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BDD를 신청을 하려면 부가적으로 제출할 어떤 서류가 있는지, 뭐 다른 과정이 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논의한 바는 우리 RMS라는 우리 새로운 컨셉의 디바이스가 BDD를 충족을 하냐 안 하냐라는 그런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충족을 했다. 그러면 언제 제출할 거고 뭘 제출할 건지 이제 그런 결정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해요. 그래서 Breakthrough Device Design Criterion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한 RMS가 기존의 트리트먼트 장치에 비해서 아주 결과가 어드밴스드된 결과를 준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 결과 밝혀졌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요 A, B, C, D 가운데서 C와 D를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건 나는 BDD에 신청할 어떤 자격이 돼라는 걸 확인했다는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BDD 같은 경우 혁신의료기기 지정 그런 거를 신청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뭐 유사한 이점이죠. 그래서 뭐 승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뭐 보장받는 몇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제출을 하려면 내 기기가 BDD를 혁신의료기기를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라는 의미에서 이런 크라이테리온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third stage에 갑니다. 거의 승인 단계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지속적인 개발과 평가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출하는 이게 드노보로 첫 번째 이렇게 승인받는 요 분야에서 승인받는 첫 번째 기기가 될 것이고 RMS의 이런 서류 제출이 최대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제출 회의를 우선 FDA에 신청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서미션의 초점이 기존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재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501K와는 다르게 유익성, 베네핏과 리스트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장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 완전 기존에 없었던 거 지금 제출하는 거죠.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스페셜 컨트롤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내 임상 설계가 스페셜리 컨트롤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없었던 그 포인트가 제대로 셋업이 된 것인지 FDA의 미팅을 통해서 함께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디펜스하고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미팅을 했는데 FDA에서 이제 엔지니어인 히로키 라리사가 요 검토를 하도록 이제 FDA 내부에서 임명이 됐고 히로키는 궁극적으로 요 스페셜 컨트롤이 appropriate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닥터 후안 팀과 협력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데 두 가지 옵션을 드노보 요청을 할 때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처음에 501K를 제출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등성이 없으면 왜 501K에 적용받지 않는다. 동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등성 없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 너네는 드노보가 맞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드노보를 진행을 하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드노보를 제출하라는 데 대해서 동의를 FDA로 어떤 식으로든 구하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기기가 아니라 너네는 드노보야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부 고민의 결과를 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팅을 통해서 드노보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컨펌을 받고, 근데 받는 거죠. 뭐 보고 나서, 이전에 없었네요. 그렇네요. 드노보가 맞네요. 그 과정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사전 제출 회의를 통해서 그래 드노보야 라고 FDA의 의견을 수렴하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저희가 드노보로 가겠어요 라는 서브미션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노보는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슬라이드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13F2 드노보 리퀘스트라는 그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치의 intended use, 의도된 사용, 그 다음에 무슨 그 행정정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administrative 행정정보라고 말하면 좀 웃기네요. 사용정보가, 사용 방법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액세서리나 뭐뭐뭐가 내 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지 그 구성 요소들을 다 자세하게 적어낸 그 정보들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분류 정보 그리고 지원 데이터 개요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증거들을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드노보인데 내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이런 방면에서 유효하고 이런 방면에서 안전해라는 모든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저트가 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숫자로는 4개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방대한 문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 제출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검토를 수행하고 나서 이 FDA의 엔지니어인 히로키가 이런 거 더 가지고 와라는 추가 요청 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추가 요청서를 제대로 제출해서 디펜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출하면 다시 논의해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합격시켜 줄게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죠. 그래서 히로키는 여기서 FDA에서 본인이 초기 검토를 마친 다음에 FDA를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전문가 혹은 외부 전문가까지 다 풀을 끌어모아서 이 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할 만한 인력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사실 이 기기에 대해서 RMS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그 적응증에 뇌졸중 위험 식별이라는 내용이 포함됨이 통해서 얘가 환자한테 미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경 시그널이 뇌졸중을 굳이 유발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뇌졸중이 아닌데 뇌졸중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이것도 역시나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뇌졸중 위험을 예측한다라고 이런 커멘트를 포함을 했을 때 환자한테 미칠 만한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니들이 디펜스를 해봐라고 회사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해서 6개월, 180 영업일이라고 따지면 주말 다 빠지는 거니까 더 긴 기간이 됩니다. 180 영업일 동안 또는 뭐 이제 응답이 준비될 때까지 기간을 충분히 줘요. 그래서 신청서를 우선 우리가 홀드하고 있을 테니까 너네 이 부분 우리가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 라는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사용 적응증을 수정하기로 한 거죠.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 적응증을 뭐 떨림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뇌졸중 예측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카메라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떨림 및 뇌졸중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비침습적 신경 자극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었는데, 업데이트된 그 적응증에는 카메라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떨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비침습적 신경 자극이라고 바꿨어요. 이게 뇌졸중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그 부분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이 이제 빠져서 우리가 다시 이게 좀 더 제한된 적응증으로 내기로 했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노보 플로우 차트를 한번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시각화시킨 슬라이드라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밑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소스가 나와 있어요. NIH에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기가 승인을 받아라고 미국 NIH에서 오픈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유사한 자료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rd strategy 해서 third stage네요. 죄송해요. 눈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receive classification and approval decision 해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이 내 기기가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 그리고 내 기기가 승인이 되는 어떤 상태에서 승인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의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장치 설명, 그 다음에 적응증 등을 다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FDA의 그 초기 서류 검토하던 히로키가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해당 장치를 우리 그 팀이 닥터 후안 팀이 원래 우리는 클래스 2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던 이 장치를 그래 니들 말이 맞아 클래스 2야 라고 분류해서 미국 시장에 승인할 걸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슬라이드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됩니다면 FDA에서 너네 이런 거 더 갖고 와, 그래서 적응증을 고쳐봐 라고 해가지고 고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결국 해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승인이 됐고요. 이제 광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fourth stage로 갈 텐데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이제 막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시스템 QMS를 활용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CFR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시스템 과정에서는 뭐 시판 후에 어떻게 뭐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이상 사례를 어떻게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등등등의 과정이 다 포함이 됩니다. vigilance죠. 그래서 QMS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가 지금 여기 11개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epare the post-marketing safety surveillance.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ost-marketing surveillance를 어떻게 유지하실지, 기기 유통과 관련해서 시판 후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계속 그 업데이트 시킬지에 관한 계획들을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판 후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속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 내 기기가 최초로 만든
만들어진 기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코드 3자리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어디셔널한 적응증을 이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승인받았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최초에 받았던 그 승인 기술이. 그러면 다음에 내가 신청하는 기술은 501K로 갈 수 있는 거죠. 얘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용이해지고 쉬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501K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보셔야 되는 인사이트가 처음에는 적응증을 브로드하게 갔었죠. 근데 FDA가 아니야 너네 위험해. 이건 적응증 너무 넓어. 줄여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게 뭐죠? 얘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해서 501K로 내가 원래 인텐드 했었던 그 적응증을 또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이제 FDA가 드디어 승인을 주었다라는 레터를 기쁘게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해보자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요약되는 단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도 회사를 결성을 하고, 두 번째는 프리 서브미션 서류를 준비하고, 세 번째는 서브미션에서 FDA와 핑퐁을 하고, 이제 네 번째는 서브미션에서 승인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관련된 QMS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이메일이나 뭐 연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3년,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걸려서 의료기기들은 승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3년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많은 노력과 많은 자본이 투입된 그런 의료기기 승인의 단계를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개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상 수행 단계에서 이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베이를 2021년에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그분들 전문가들이 지적한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서베이가 길어요. 근데 지금 제가 1시간 안에 소화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엑기스만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의 수행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프리마케팅 단계에서는 연구 프로토콜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왜 그 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비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너무 복잡하고 연구 대상자,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 희귀암, 연구 대상자를 식별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전 지구상에 한 50명 존재하는데 뭐 대륙마다 한 명씩 존재를 해요. 정말 모으기 힘들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자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 그다음에 돈이 없다는 거. 80%가 영세, 중소업체인데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몇 번씩 도산을 하고 이제 겨우 한 몇 년 지나가지고 겨우 마지막 업체에서 겨우 인허가를 얻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규제 과학 인력들을 양성해 나가고 계속 서포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잦은 조정.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FDA나 우리도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이제 커멘트를 받을 때 이거 수정해 저거 수정해 라는 어떤 커멘트를 받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MDCC나 식약처나 FDA 같은 그런 인허가 기관에 우리 이런 거 실시할 텐데 괜찮을까라는 논의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마켓에서는 이제 비슷한데요. 높은 데이터 보호 요건,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가 강화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높은 시간 투자, 모니터링 도구가 부족하다.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굉장히 높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퍼센트에서 보시다시피 중복으로 선택한 설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수행과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 계획에서 총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너네는 얼마나 어려웠니라고 했을 때 한 3.4단계 정도를 집었어요. 그리고 프리 앤 포스트 마켓에서의 어떤 과제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의 난이도 3.4니까 요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된 거죠. 그다음에 프리 앤 포스트 마켓에서 연구센터와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디지털 지원을 확대해서 그 프로시저가 굉장히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걸 간소화하고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 임상시험의 기기 개발의 단계에 이제 인볼브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인력도 돈도 무엇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과제를 위해서 방안은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좀 집중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의 미래 동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때는 ECRF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decentralized or virtual trial로 해서, 그러니까 그 탈중심화, 그 다음에 그 virtual, 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 트라이얼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였고요. 그다음에 wearable, 프로토콜이 복잡하기 때문에 웨어러블로 간소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adaptive trial desig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 목적에 맞게 어댑트된 그런 클리니컬 디자인들이 계속 이제 디벨롭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이나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사실 이건 좀 한계야. 이거는 도무지 넘기가 좀 어렵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통계적인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발전이 더뎌서 기기의 발전이나 이 기기의 유효성을 보여야 되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그걸 보이려면 뭘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통계적인 어떤 계산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계산 방법이 제한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산이 맞는지 어떤 믿을만한지에 대한 밸리데이트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약해서 이게 조금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구나, 이 갭이 있구나, 이런 증명 과정과의 갭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존에 그냥 굉장히 뭐 전통적인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자인이 아니라 내 필요에 맞춘 최소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어댑티브 트라이얼 디자인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 보조 도구로서 AI 활용. 이건 뭐 어느 분야에서나 다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임상시험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 임상시험에서의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와 그 다음에 임상시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짧게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 그 코어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반드시 임상시험의 설계 단계에서 당국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커멘트는 있을 것이고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국과 첫 그 스텝부터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시간적, 비용적 노력의 낭비들을 최소화하실 것이 확실해요. 이거를 뭐 당국에 미리 말한다라고 해서 무언가가 노출되거나 무언가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업체가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접근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직 지금 나와 있는 통계적인 유효성 확인 방법이라든가 밸리데이션 방법들이 굉장히 좀 더뎌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AI나 이런 고급 계산 능력들이 AI를 통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제시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밸리데이션이 확보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댑티브 트라이얼 디자인으로 그다음에 버추얼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형태로 반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영세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걸 새로운 기기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이 뭐 규제도 해야 되고 서류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어려워도 각 분야에서의 그 전문가로부터의 어떤 확인을 받는 단계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는 과학을 하고 CEO는 경제적인 부분을 맡고 규제 전문가는 컨설팅을 해주고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세이브, 비용적으로도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이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MDCC가 이제 우리나라의 MDCC가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고 그 안에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전문성을 보태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박지현 치시면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